그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애들이 모이니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네. 믿는 애들이 생기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이게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임이. 그러니까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리더는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결국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어찌됐든 안 나오게 되고 몇 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기독교에 대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목사라는 거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친교 목적은 오겠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오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갔지 또.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 같은 거는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런 건 없죠? 뭐 그런 거기- 건 없는데 저희 이제 성도들이 중독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도둑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그 뭐죠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건들이 연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 동기 이제 동기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나 아는데 했더니 감옥에서 너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감옥 동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준비된 목자들은 없는데 저희가 둘이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네. 사실 한 뭐 70명, 80명 이렇게 몰려들다 보니까 소그룹으로 목장을 하기에는 너무 목장만 하기에도 바빴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그런 범죄들 때문에 그걸 처리해 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그러시군요. 걸렸어요. 그러시군요. 예를 들면 뭐 강간 사건, 그다음에 뭐 다 도난 사건, 그다음에 마약 사건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들 병원에 또 끌어다가 입원시키고 폐병 환자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 다 한번 또 폐병 다 폐 사진 찍고 이런 어떤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뉴스로만 접했던 그런 사람들과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감수하기가 감당이 조금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조금 이거를 줄여서 그러면 리더를 키우는데 조금 집중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모여들지만 우리가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조금 줄여서 조금 집중을 합시다. 그래서 동역할 수 있는 리더들을 우선 네, 세워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12제자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네. 가정교회를 했지만은 계속 가정교회 포맷을 유지하면서 네. 기존에 새로 그런 아이들이 계속 들어온 아이들을 케어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장 안에서도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아무나 목자를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그러니까, 돼야 예, 시키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건 목자라는 게 그야말로 자기 희생과 성김과 자기 집도 오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네. 상황도 안 될 것이고. 2017년인가 18년인가 어. 1월부터 6월 달까지 한 번도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네. 다 마약 중독자, 마약 친구들이니까 다 그런 애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렇겠죠. 와,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건 감당한데 심지어 노숙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정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교회만 목자들만 잘 세워주면 사람들은 오겠구나. 그런데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주요한 사람들 2016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목자 세미나에 세 자매들을 보내고 가서 목자 세미나 훈련을 받고 또 그 전에 이미 그 목장에 관련된 책과 최영규 목사님 책들 또 계속 목장에 대한 세미나를 교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그 세 자매 외에 또 목자로 이렇게 훈련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6명, 7명 목자와 부목자를 이제 세워지면서 교회가
조금 교회 활동들이 분담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의 일들이 분담이 되면서 저희 둘만 아니면 저희 가족 4명만 감당해야 될 그 짐들을 이 목자와 부목자들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으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는 보고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들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외모만 교회에만 와서 봤을 때는 이들이 과거, 이들이 그 죄를 지었던 것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서 너무 누구나 다 섬김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왜냐면 목장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뭐 수저 덮고 뭐 식사 당번 또 뭐 설거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에서부터 할머니들이 이르기까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없이 주일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섬김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습 보고 외부에서는 놀랍다고 너무 천국의 모습 같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주관적으로 이게 문제야 이게 부족해 이렇게만 살다가 그런 분들이 손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 객관화가 되면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늘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보였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잠깐 한국에 왔다가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멜리토폴 우리 교회에 딱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늘 욕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좀 목자처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늘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전 옆에서 봤을 때 그 영혼 한 영혼이 모두 다 간증이 있거든요. 네. 물론 마이너스 50층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직 0까지도 안 왔어요. 마이너스 한 30층, 마이너스 10층까지는 왔을지라도 그래서 어디다가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으나 우리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술꾼이라서 집에서도 내치고 지역사회에서도 다 내친 사람들이 부목자로 또 목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 알잖아요. 그들의 그렇죠. 과거부터 맞아요. 그 문제 이를 때마다 우리 막 속 정말 다 태웠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놀랍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 객관적으로 절대 평가로 볼 적에는 아직도 좀 그렇다 그러지만 모든 그 사람들의 출발점을 아는 우리 교사님 네 분들께는 정말 많이 바뀌고 해야 되고 창조의 발전을 했다. 저희는 그냥 저 사람 대가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람 대가네. 그 생명을 살면서 출발점이 다른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에 그 폭이 사실은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이제 동역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선교사 네 분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생긴 상태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가정교회의 어떤 최종적인 미션이라고 말한다면은 선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가정교회가 꿈꾸는 것들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세우고 계속하는 거. 저희도 이제 그런 꿈을 꾸었죠.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삶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뭐냐면 여름에는 밭에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들, 농사 짓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잡부들. 겨울에는 이제 호두 까는 사람들이에요. 호두 까요? 네, 호두를 까면은 일이 없으니까 호두를 까면 호두를 깐 게 1kg면은 뭐 한 3,000원 받고 2,000원 받고 아니다 더 적었다 그거보다. 그것도 하루에 3,000원, 4,000원 받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목장에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래서 저는 이 성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선교사도 후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 멜리토폴에 있는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 졌을까요? 어떻게 계속 거기 살고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됩니까? 너무 감사하게 전쟁이지만 다 SNS가 되고 그래요? 네, 페이스톡이 되고 보이스톡이 돼서 날마다 전화 통화, 영상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고 있고요. 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점령이 됐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크게 파괴는 안 됐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네. 전체가 다 폐허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멜리토폴은 점령은 됐지만 네. 그렇게 뭐 파괴되거나 뭐 사람이 많이 네. 죽거나 그러진 않았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점령된 상태에서 네. 이제 도시에 날마다 납치가 한 10명씩 되고 막 인신매매 소식들 그다음에 뭐 그런 날마다 폭발이 있고 이런 고통은 있었지만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치는 것이 없이 다행이다. 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점령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조심스럽게 SNS 활동도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자기네들끼리 소통하기가 어려운 어떤 독재, 어떤 억압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 6개월을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점점 이렇게 밀고 다시 우리 그 점령지를 이렇게 회복하는 이 시간에서 그 군에 가 있던 형제가 저희 교회 형제가 멜리토폴에 곧 폭격이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령지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폭격을 쏘니까 빨리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나갈 사람들과 또 남을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명에서 15분은 연로하신 분들, 또 지병이 있으셔서 밖에 탈출하고 난민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가족들과 함께 있어 떠나기 어려운 분들은 남고 그다음에 한 5명, 27명 이 정도는 그냥 탈출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도 보시면 멜리토폴에서 옆 도시인 자포리자까지 네, 먼저 탈출을 시켰어요. 요거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여기가 멜리토폴인데 옆 도시 점령지를 벗어난 우크라이나 땅인 자포리지아로 갔고 자포리지아에서 수도인 키이우까지 키이우까지 흘러 들어간 갔어요. 친구들이 지금 21명이요. 네. 21명이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한 7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단체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피난 생활을 한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 가정교회 안에 끈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끈끈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너희들 피신을 하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이게 가정교회의 저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그래서 그때도 막 포격이 됐는데도 멜리토폴을 떠나지 않았던 게 같이 남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군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러다가 같이 있겠다 하다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좀 받았죠. 근데 신청을 받는데도 물론 저 개 중에 한두 명은 이제 떠나기도 했어요. 뭐 다 남은 건 아니고 뭐 떠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동의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람들을 빼내왔죠. 그냥 빼내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1인당 얼마씩 주고
뭐 1인당 20만 원. 아, 그렇게 돈을 주고 또 이제 그거를 네, 옆에서 네, 빼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군요. 네, 그 브로커들도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령지에서 네, 이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땅으로 옮기려면 돈이 아무래도 크죠. 그 러시아 이제 군인들 눈을 피해야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근처에 있는 자포리지아에도 가 있고 갔다가 이제 네. 거의 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자파로즈에 엄청난 폭격이 있었어요. 폭격이 있고 나서 저때 전화가 와서 도저히 여기도 위험해서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제 자매들이 매일 폭격 속에 살다 보니까는 그 폭격이 최근에 자파로즈에 있을 때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격해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아작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빨리 떠나야 되십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떠나야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미니버스를 하나 주문해가지고 키이우 쪽으로 움직이게 됐죠. 그럼 지금 키우에 그래 네. 20-30명이 있는 거예요? 21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같이 모여 살아요? 네. 거기서 뭐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러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키이우에 저희 거처가 없죠. 원래는 네. 없죠. 그러니까는 거기 키이우에서 사역하신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 계세요. 그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들을 좀 이제 봐주겠다. 그래서 당분간 임시적으로 네, 그곳에서 21명이 지금 이제 살고 있죠. 그래 지금 우리 두 분은 마음 같아서는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네. 폴란드로 들어가서 네. 27일 날 우크라이나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조금 걱정되긴 해요. 지금 이제 계속 키예브에 러시아가 최근 어제 2-3일 전부터 계속 폭격을 가했는데 맞아요. 그 크림 반도의 대교 무너지면서 그냥 뭐 동시다발로 여러 도시에다가 쏴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비자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자체는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3개월 무비자가 허락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근데 지금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저희가 살았던 것들. 외교부라는 건 우리나라 외교부. 우리는 한국 외교부에서요. 여기서도 허락을 받아야 나가는 거예요. 네, 외교부에서 허락 받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락서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두 분이 글로 가는 거예요? 저 혼자만 가서 혼자서 폴란드 거쳐서 제가 이제 키우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할 것들이 성도들이 삶의 거처를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시 방편 사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단순히 빼오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에 다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될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멜리토폴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나한테 저에게 어떤 키우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거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키우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부담감을 주셨다. 내가 이 부담감 갖고 키우에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참하겠냐?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도 어차피 떠나온 상황이니까 떠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같이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에서 교회 그들이 머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준비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키우에도 선교사가 몇 분 계시겠네요.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한국 그래서 선교사들도. 네. 그래서 좀 부담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거기 있는 지역 사람이 아니라 그 오늘 멜리토폴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하면서 안 믿는. 그러니까 뭐 지금 개신교 그 뭐 비율은 뭐 거의 뭐 3%에서 5%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 되네요. 3%, 되죠.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국가 시스템 자체는 민주주의입니까? 네, 민주주의예요. 상당한 민주주의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정교회라고 그러지만 그게 뭐 국교주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종교 자유는 되죠. 기독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을 하니까요. 비자도 선교사 비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이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제약들은 상당히. 우크라이나의 경제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키우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수준의
예,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균 근로소득이? 예, 예. 근데 이제 100만 원이라는데 뭐 그러니까 한 중진국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국가 경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이제 약간 과장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한 70만 원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멜리토폴 지역은 더 소외된 지역이니까 어렵죠. 소득도 더 낮을 수 저희는 있고. 한 10만 원, 20만 원 우리 성도들은 원래 그래요? 그랬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재정적인 서포트는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이 돈을 뭐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여기 한국에서 뭐 후원 제가 이제 그래. 제가 서포팅을 해야 되는 사람 모금해서 모금해서 예, 제가 이제 뭐 제가 모금해서 이제 거처도 준비해 줘야 되고 근데 나라에서 좀 난민들 보조금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건 몇십 불 정도니까 한국에서 4만 원 한 달에. 그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내부는 네. 파송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느 교회요? 영등포 침례교회라고. 영등포 침례교회.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 교회로 파송을 받으셨고, 네. 네, 후원을 하시고, 이제 저희 이제 또 그 다양하게 또 개별적으로 또 제가 이제 받으셔야 되겠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를 이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뭘로 소통을 합니까? 우크라이나 언어는 뭐 가자마자 배울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담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제가 사실은 그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부담감에서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인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성도 중에. 우크라이나에? 네, 우크라이나에 고려인이 있어요? 네, 한 몇몇 분이 저희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줄 수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말하고 우크라이나 언어를 동시에 러시아어로. 하는 사람이 러시아어.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를 쓰는 사람들은 저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많이 쓰는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은. 그래서 여기 네, 이제 강제 합병을 하긴 네. 했지만 네. 이 변방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 같기도 한 그런 언어적인 영향이라든지 경제적인 영향은 친러시아가 영향을 많이 받죠.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러시아어하고 네. 한국말을 하는 고려인이 있었죠. 통역을 해주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네. 2014년도에 이제 크림 사태가 터지면서 다들 이제 하셨던 분들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들이 통역을 했죠. 네. 우리 아들 딸이 거기 네. 현지 학교를 초등학교 때 다녔으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엄마 아빠보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걔들은 이제 거의 현지 언어로 하죠. 와우. 네. 현지인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죠,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로. 네.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면서 러시아를 배운 거 아니에요? 배우지는 않았어요. 저희 도시 자체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냥 부딪히면서 배운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생활 러시아. 그렇죠.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어 아니죠? 네. 카자거를 배웠죠, 저는. 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카자거는 한국어하고 어순이 똑같고 러시아는 전혀 다르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예요. 그냥 뭐 가서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고. 뭐 그렇죠.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뭐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어요. 내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한 뭐 수십 가지지만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갔고요. 이렇게 가정교회가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열매가 있고 두 분이 뭐 가정교회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결국 성경적인 신약교회인데 선교지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고 목회다. 라는 거에 대해서 소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유럽은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손님으로 할 때 먼저 연락을 하고 가는 문화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외로움이 있어요. 개인주의에는 외로움이 맞아요.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찾아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문화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죠. 그걸 기대한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가정교회를 좀 더
그런 빈틈을 잘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공허함 또 영적 공허함들을 서로 나누고 케어하고 돌봐주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목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유럽 안에서 가정교회가 될 것인가, 유럽인들의 삶과 좀 다른 수 있을 텐데 했는데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됐고 또 감사하게도 열매를 주셨죠. 사모님은 어떠세요? 우리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멜리토폴에서 몇 년 하면서 네. 이제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키우에서 네. 새로운 또 가정교회 신약교회로 네. 선교지 개척을 하실 지금 계획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가정교회 사역을 선교지에서 해봤더니 네. 많은 분들이 거기는 시골이라 안 된다. 또 유럽의 문화로서는 가정교회가 맞지 않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성향도 워낙 인간에 대한 좀 관심도 있고 또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가정교회가 꼭 가정교회라는 이름에서가 아니라 저는 성경적이다 또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우선은 좀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안 된다고 했지만 해보니까 다들 마음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영혼들이 네. 겉으로는 처음에는 쑥 받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저희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니까 결국은 된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희가 파고든다는 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가정을 오픈하고 네. 그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그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한 가족처럼 내가 굳이 내가 언제 가겠다 약속하지 않고 쑥 가도 이제는 그냥 환영하고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문화를 그냥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이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가정교회 목장들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좀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조금 더 열매가 조금 보여질 때 다른 데다 좀 세미나처럼 이렇게 오픈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성장하고 또 목자가 조금 더 세워지면 가사원에도 등록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우크라이나의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다른 분들하고 많은 교제도 못 나누고 사실 약간의 일부러라도 좀 고립되게 저희 공동체에 좀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섬기자 또 유럽에도 이 가정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좀 이제는 좀 미치자라고 기도를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과정 중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키예브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지 않을까. 다른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또 가정교회를 조금 더 정말 키우고 정착시키려면 그래서 이 큰 도시로 옮기실 계획이신가라는 그러신 것 같아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멜리토폴에서 이제 나오시기 전에 가정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목자들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현지인들도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자기 집에서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선교사님 집에서 모였어, 그죠? 아니면 교회에서 모이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돌아가면서도 모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함께 선을 이루실 수도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선교사님 통해서 또 그 똘똘 뭉친 그 가족들, 그 20여 명의 그 친구들이 키위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면 지금 우리 사모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기도 후원을 받으며 또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 목장들이 우크라이나 목장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크라이나 목장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우리 목장에 우크라이나 목장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우리 다음 주에 잘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좀 희망적인 그런 리포트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에게 갑작스럽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네. 건강하시고 또 그 선교사의 열정과 꿈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비극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